자식을 오냐오냐 해주다가 보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가 자기한테 잘해줬다는 얘기를 안 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세상에는요, 독립심도 없고 무능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넌 이제 독립해야 돼. 이제 너한테 돈을 주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제 현실적인 거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지나쳤던 감정들을 해석해드리는 인간 사용 설명서 세 번째 시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모와 자녀의 적절한 거리 주제인데요. 원장님께서 사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0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은 매달 제게 용돈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는 부족한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2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다 큰 자식에게 무슨 용돈이냐고 하지만 여지껏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하며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며 약값이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 그래도 모아놓은 노후자금으로 용돈을 주고 있는데 문득 내가 죽으면 아들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저희 아들이 젊었을 때 PC방을 하다가 큰 돈을 잃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혼도 당하고 혼자 살고 있거든요. 지금은 오직 제가 보내주는 돈으로만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집에서 게임만 하고 일을 구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요. 제가 지원을 끊게 되면 혼자 남은 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만 됩니다. 40살 아들을 걱정하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만약에 원장님께서 40살 된 아이가 용돈 달라고 하시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은 다 능력주의입니다. 잘난 사람한테는 많은 걸 주고 잘나지 못한 사람은 못 받아가지요. 그런데 부모 자식 관계는 능력주의에서 좀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내 자식이 무능력하면 제가 용돈을 줘야죠.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관계는 합리성에서도 좀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사업이면 안 해야지요. 그러나 자식이니까 내 노후가 불확실하더라도 그래도 좀 자식이 편한 쪽을 위해서 저는 돈을 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원장님처럼 지원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는 어떻다 이런 게 하더라도 자기 자식이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자식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돈 이외에는 다른 데에는 돈 들어오는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끊어버리면 생존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불안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 지점에서 조금 더 장기적인 토대 안에서는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좀 잡는 법에 대해서 같이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요, 독립심은 없지만 똑똑하게 잘 태어나서 그냥 돈이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하는 거는 독립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인 거지요. 근데 이 세상에는요, 독립심도 없고 무능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만의 참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독립시키지 못했다라고 누가 얘기한다는 건 결국 독립심이라고 하는 거를 부모님이 줄 수 있었는데 안 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부모에게 독립하지 못한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사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비슷한 사연인 분이 너무 많을 거예요. 독립하고 싶고 잘 되고 싶었는데 어쩔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이 사연을 이렇게 짚어본다 그러면은 사연에 없지만 몇 가지 정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부모님한테 40이 되도록 용돈을 받는 분들도요, 몇 가지 부류인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인 부류인 분들은 학창시절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자기가 제대로 된 일을 해보지 못하고 내내 부모님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거칠게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참 비극적으로 막 주먹질을 하거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뜯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이분은 그 유형에서는 벗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사연만 봤을 때는 이 아드님이 평생 이러고 산 것 같지만 10년, 20년 계속 이어온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지내다가 일도 하러 나갔지만 요즘은 어떤 일인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도 아마 그 기간이 1년이면 1년 차기까지는 어머님도 언젠간 다시 일을 하겠거니라고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길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어머님 또한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해서 죽으면이란 전제가 있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우울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모든 거를 안 좋은 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놀랬던 게 사람이 죽음의 위기, 소위 암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그런 일을 겪게 됐을 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남겨질 사람에 대한 깊은 슬픔이라든지 남겨진 그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머니께서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일 거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아이가 지금 심각한 의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자랐고 성인이 되었지만은 아직 성인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해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옆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항상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현재 상태는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와 그것을 모두 해결하고 있는, 막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노후 자금으로 때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상당히 위태로워 보이는 동반 의존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2002년에 부모에 대해서 누가 모실 거냐 이런 통계가 좀 있었어요. 한 70% 정도가 가족이 모셔야지. 맞아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2018년 통계를 보니까 한 26%에서 30% 안에 그러니까 두세 명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세대에서는 부모님을 모신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현저하게 줄었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께서 내 노후 자금 빼가지고 아이에게 지금 이렇게 몰빵하고 계시는 상태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바닥을 드러내게 되면 홀로 남겨진 나에게 있어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아득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부모님이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자식이 돈 많다고 거의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 장례식을 해주고 막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물건 같은 게 다 허집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벽 뚫고 지붕까지 뚫어가지고 부모님이 어디 꽁쳐놓은 돈 없나 그것만 다 가지고 사라진 분을 보면서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태로움을 많이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지금 어머님의 상태 역시도 위기 상태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은 부모님께서 아이가 작은 것을 선택해보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보는 그 습관 자체를 형성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이가 문제 일으키면 가서 얼른 뒷수습해주고 너무 고생하지 마라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성실성,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도 발달시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내가 사업도 어려워지고 막 그렇게 됐는데 200만 원씩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웠겠죠. 심지어 그 부분 때문에 이혼까지 당했다고 하면은 나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챙겨줬던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아마 지금 그 감사함을 느끼고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200만 원이 굉장히 고마웠겠지만은 지금은 200만 원을 주면은 아니 도대체 3년 전에도 200만 원이고 지금도 200만 원이고 아니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높은데 아직도 200만 원이야. 계속 불만족의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아이에게 있어서는 엄마는 여전히 큰 존재이고 더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씩 주면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그런 마음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닐 수 있다. 아들은 굉장히 지금 불만으로 가득 찬 상태, 또 엄마는 아이에 대해서 불안으로 가득한 상태. 이 관계 안에서는 서로 모이면 굉장히 싸우게 되고 그런 방식이 아마 반복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의 양육 환경은 어쩌면 굉장히 평범했을지도 몰라요. 3살 때, 4살 때 심부름을 잘한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심부름을 잘해요. 근데 서너 살 때부터 안 하고 동생한테 미루잖아요. 또 죽을 때까지 안 해요. 사자 중에는 암사자가 사냥을 하잖아요. 근데 암사자 중에 사냥하는 척하고 나가서 오는 다음에 그냥 계속 고기만 먹는 애들이 있대요. 열심히 사냥해서 나눠주는 애들은 죽을 때까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부모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냐 느끼지 않느냐에는 성격에 몇 가지 변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기적이고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죽을 때까지 부모가 자기한테 잘해줬다는 얘기를 안 해요. 부모가 열심히 성공하고 준재벌이어서 잘해주잖아요. 재벌 보면서 생각해요. 야, 우리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이거밖에 못해. 두 번째로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책임감이 있는 아이들은 본인도 본인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부모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겁이 얼마나 많느냐도 좀 작용을 해요. 겁이 많으면은 부모가 막 뭐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요. 겁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여기까지 나온 정보에서 특별한 게 없어요, 별로. 그러나 하나 특별한 건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이혼도 했고 사업도 실패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분은 책임감이 그다지 강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착취적이 되는 자녀들을 보다가 보면은 학대받은 기억들이 많아요. 나는 이만큼 의당 받아내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렸을 때 맨날 맞고 자라잖아요. 나이 들어서 맨날 부모님 협박해서 돈을 뜯으려고 해요. 오히려 저는 자식을 갖다 오냐오냐 해주다가 보니까 무책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식을 무책임하게 만드는 가장 훌륭한 거는 학대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와서 내가 이렇게 됐는지 너네가 알아? 그래서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지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부분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돈을 주는 이유도요, 자식이 그렇게 막 나가거나 못된 사람이 아니었고 아마 어렸을 때 굉장히 착하고 나름대로 괜찮았기 때문에 부모도 미련이 남아서 아마 이러는 걸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자식한테 돈을 주게 되는 이유는 너무 착하고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어머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제 현실적인 거는 액수를 조금씩 줄여보고 힘들다는 얘기를 갖다 해보자고 얘기할 거예요. 줄여봤을 때 또 너무 거칠게 반응하고 그래서 내가 위험하다는가 그러면 또 조금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또 조금 줄여봤다가 넌 이제 독립해야 돼. 이제 너한테 돈을 주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얘야 요번 달은 너무 힘들어 하고 한 달 안 줬을 때 어떻게 나온가 보고 제가 권하지 않는 거는 갑자기 어머님이 태도를 바꿔서 내가 널 잘못 교육시켰대. 오늘부터 끝이야 하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자식이 태어나서 5살까지만 효도한다라는 것은 5살짜리 아이가 뭔가 실제적인 이득을 주긴 힘들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정서적인 욕구가 좀 채워지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바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보통 6살부터 영어 유치원 가면 공부시키거든요. 5살 이전에는 부모가 아이를 갖다 대할 때 완전히 진짜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요. 5살부터는요 유치원에서 잘 지내야 사랑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유치원에서 못 지내면서부터 초등학교도 못 지내고 직장에 취업도 못하면 계속 부모를 실망시키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부모를 실망시키는 착한 아이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이든 부모를 병원에 모시고 다시면서 그래도 내가 너한테 잘했어야 되는데 라고 또 부모님의 생각을 바꾸게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진정한 효자는 자식 나이 65세가 돼봐야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65세가 됐는데 내가 아파서 진정한 효자가 못 되기도 해요. 아이에게 있어서 내가 사랑한다라는 건 네. 존재적 칭찬이죠. 네. 우리 아이가 걷는 모습만 봐도 네. 예쁘고 옹알이만 해도 예쁘고 네. 근데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순간 뭔가 바라는 바가 생기는 네. 거예요. 얘 하는 거 보니까 스카이 대학 정도는 네. 갈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에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압박이 네.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이제 공부할 때요 문을 실제로 열고 감시하는 얼마나 공부하는지. 그래도 그분이 양반이에요. 어떤 분은 마루에 책상 놓고 다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아이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압박감을 느끼다 보면 사람은 자기가 뭔가 압박감을 느끼는 환경에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맞아요. 게 만약에 설령 아이가 진짜 성공했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아이가 자기 스스로 서게 됐을 때는 더 이상 오지 않는 그리고 완전 질려가지고 정말 뭐 연락을 해도 연락도 잘 안 되고 네. 그러는 경우들이 좀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이에게 있어서 효도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아이가 효도를 하고 있다. 우리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얘는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사실 왜 태어났겠어요? 사랑을 주려고 또 사랑을 받으려고. 부모 자식 간에서는 서로의 관계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효도일 수 있다. 실제로 살아남는 게 제일 효도인 경우가 있어요. 청소년, 청년기 초반 우울증 환자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오래가는 분들이 있어요. 안 낳고. 4년, 5년. 여름 되면 좀 나아져요. 겨울 되면은 공황 발작에 피해의식에 정신은 멍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게 되거든요. 그런데 못 죽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 엄마가 죽을까봐 자살해서. 진짜 그 경우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자식이 살아남는다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 효도가 될 수 있구나. 그런데 이게 효도인걸요.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잃고 나서 알아요. 10대 청소년이든 20대 초반이든 자식이 죽어버리잖아요. 부모는 그때 가서야 깨달아요. 자식이 가장 커다란 근본이 되는 효도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거였구나를 갖다 자식이 죽고 나서 깨닫지요. 그러나 우리 자식이 살아있는 부모들은요, 자식이 살아있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나한테 큰 효도인지를 잊어먹지요, 다들.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독립심은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무능력한데 독립적이에요. 그러면은 끝까지 남의 말을 안 듣고 완벽하게 망해버려요. 어떤 사람이 너무 의존적이면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만 의존성이 좀 있어야지요. 하다가 안 되면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독립심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는 능력이 있을 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히려 의존적인데 무능력하잖아요. 그래도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연락이 돼요. 무능력한데 독립심이 강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면서 연락이 안 되다가 죽고 나서 부모가 확인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독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독립심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자꾸 사회성이 있어야 돼. 사회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존성을 갖다 멋지게 포장하면 사회성이 돼요. 힘들 때 돕고 사는 걸 알아야 돼. 그러나 바꿔 말하면 힘들 때 의존하면서 사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독립심이 강하다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독립심이 좀 골치 아픈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게 의존적이에요. 근데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사람들이랑 있는 걸 좋아해요. 같은 결로 가요. 왜냐? 친절하게 굴고 도와달라고 하고 도와주면 되니까요. 부모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가 굉장히 의존적이지만 굉장히 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웃으면서 자식한테 잘해주고요. 자식도 웃으면서 부모한테 잘해주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왜 너네는 독립이 안 됐어?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같이 붙어있지 마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한테 의지하고 자식도 부모한테 의지하고 서로 같이 있어서 기쁘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독립적이 아니야 라고 잣대를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힘든 경우는 거리두기면서 의존이에요. 결국은 뭐냐? 자식이 내가 싫을 때는 나 혼자 있고 부모는 날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뜻대로 안 되면 부모가 안 도와줘서 그렇게 됐대요. 이런 자식은 나이가 들어서도 독립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독립의 조건이 있어요. 꼭 부모 돈으로 독립해요. 그런 다음에 부모가 얘기를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은 독립하려고 그러니까 끊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양육은 이런 것 같아요. 부모는 부모의 한계가 있어요. 자식은 자식의 한계가 있어요. 부모의 한계와 자식의 한계의 한도 내에서 가장 불행을 줄이고 행복도를 늘리는 게 결국은 자식을 개체로 만들 때 가장 좋은 양육인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의존적으로 만들어서 자식이 의존적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아니면은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결정을 안 해주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부모가 결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또 욕도 먹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럼 주위에서 뭐라 그러거든요. 그 부모님 너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자식이 너무 의존적이고 부모는 독립적일 때 참 관계는 비극으로 가요. 부모님이 나는 독립적이지만 자식이 의존적이니까 해줄 때까지 해주는 양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부모는 너무 도와주려고 그래요. 부모는 좀 의존적인 거예요. 자식은 너무 독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좀 크면은 문 쾅 닫고 들어가면은 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부모님은 전전긍긍하지요. 그래서 독립심을 키워주는 양육도 별로 없으며 사회성을 키워주는 양육도 별로 없고, 그러나 부모가 가진 한계와 자식이 가진 한계 내에서 우리는 그냥 적정 조합을 찾는 건데, 그게 대체적으로 현재 그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적정 조합이에요. 사례자인 분도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조합이지만 그분들의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부모 자식 간의 형태의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지나친 사랑과 돌봄은 관계에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 I see you 라고 하는 대사가 있어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근데 내가 당신을 보려면 그 대상이 너무 멀어도 안 보이는 거고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느 정도의 관계의 거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부모님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다 수학여행 갔을 때인데 우리 아이들 수학여행 좀 가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갑자기 약속한 것처럼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막 까르르 웃으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대상도 항상 24시간 같이 붙어 있고 뭔가 내가 같이 계속 지나다 보면은 숨 막히고 힘든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거,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아이의 시간과 공간, 또 세계를 존중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어머님은 현재 마지노선에 와 있어요. 이 어머님의 마지노선은 노후 자금은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깨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머님의 마음속에서 이 돈이 부담이 안 됐거든요.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어머님의 감정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줄일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이 어머님의 노후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이 점점 이거를 막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반대 감정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주위에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그거를 못하게끔 막아주게 되는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동원이 되지요. 그래서 조금씩 컨트롤이 되고요. 가끔씩은 그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이제 이 자식한테 직접 찾아가요. 그래서 이 자식의 고통의 빈도를 늘려요. 엄마 돈을 계속 받다가 보면은 주위에서 이런 고통이 나한테 찾아오는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또 타협이 이루어져 가요. 이거를 심리학 용어대로 하면은 인간과 인간의 필드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필드에서 저절로 컨트롤이 들어가요. 알아서 해결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고, 어머님이 그러기 위해서 시작 단추를 갖다 우리한테 던져준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자식을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한. 사실은 이 사연을 보면서요, 반대의 의미로 많은 걸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난 저런 부모가 없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대학 등록금도 전부 다 대출을 받게 하며, 내가 회사 다닐 때 그 얼마 안 되는 돈에서 생활비를 떼어가며, 살면서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다 해야지 하면서 안 도와주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나한테 저런 부모님이 있었으면 난 진짜 200만 원씩 맨날 갖다 바쳤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식한테 안 해주는 부모보다는요, 해주는 부모가 훨씬 더 훌륭한 부모예요. 보통 우리는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요, 물질과 사랑은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요. 이 어머니는요, 이 아드님을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고생하고 힘들어 하는데 형편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 안 주는 부모님들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 희생하고 무조건적인 따뜻한 사랑을 자식한테 느끼지 못하게 해준 분들일 수도 있지요. 우리 어머님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고 굉장히 사랑이 많은 분이시고,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은 역설적으로 나한테도 저런 부모님이 있었으면은 기댈 구석이 있고 내가 외롭지 않고 되게 행복할 텐데 라고 하면서 진짜 이 방송을 보면서 막 눈물 흘리는 분도 많을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그 안에서 시청자분들이 솔로몬의 지혜로 커다란 방법과 지혜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